개헌 열차의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그 안건이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모친상 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개헌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어제 어머님이 고 진소임 여사가 어제 저녁에 별세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7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주기 때문에 굉장히 빈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 개헌안이라는 건 그 국가적인 중요한 그 일을 두고 가정사 때문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주재 못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근데 뭐 아시다시피 해외 순방 중이시지 않습니까? 네.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만약에 부의장이 안 한다면은 뭐 밑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해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국내에 있으면서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정례 국무회의가 화요일 열리는데 하루 당겨서 월요일 오늘 소집되지 않습니까?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개인사로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상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서 개헌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국무총리의 역할이고 중요한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에서 헌법 조문 갖고 심의한 시간은 너무 적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은 국무회의가 이렇게 처리하는 안건 중에 그 헌법 개정안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으로 심의해야 될 상황이죠. 네. 심의라는 그냥 모여서 제안 설명하고 두들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이 국무위원들이라면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견을 내고 국무위원끼리 토론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법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 바꾸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계속 청와대에서 사흘 동안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무회의 이 중요한 국가의 최고기관이 이렇게 손을 놔도 되는가라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무위원들도 총리를 비롯해서 한번 이 문제는 정말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제로 법 발의를 이제 승인한다고 하는데 전자결제 되면은 국회에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는 의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회 의결 과정이 이제 좀 지난할 것으로 보이는 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출석의 3분의 2가 아니라 제적해서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의결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민투표를 위한 날짜를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약간 일정을 많이 서두른 것처럼 보이는 게, 현재로서는 오늘 정도까지 발의를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60일이라는 그 기간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국민투표 공고안위에도 18일 정도로 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 기간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월 13일 청와대가 바라고 있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발의가 됐습니다만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자유한국당의 반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대통령 개헌 발의를 앞두고 편가르기식 정쟁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미 지난주 자유한국당의 야4당 개헌 정책 협의체가 제안된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 모든 정당들은 국회 개헌 논의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뱅킹 할 때나 쓰실 것이지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서명은 직접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이런 안을 개헌안이라 치고 국회에 던지는 정권이나 그걸 좋다고 떠받드는 민주당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게 국회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지금 그 뭐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지금 비난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하나가 전자결제가 지금 개헌안을 전자결제하는 게 맞느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일단 이제 인터넷 뱅킹 할 때 전자결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에서 하는 전자결제하고는 이제 용어 자체가 좀 다르죠, 많이. 그 하나는 어이로 쓰고 하나는 아이로 그쵸. 쓰는 것 자체가 네. 다르기도 하고요. 갑자기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개헌안에 물론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대를 맞는 국민의 기본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30년 사이에 달라졌다는 부분을 바로 포함하고 있는 게 헌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게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손으로 쓰는 것만이 이 제가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달라진 세대에 맞다라는 거죠. 그거를 꼭 굳이 청와대에서 지금 뭐 화면에 나가 있는 모습처럼 저런 식의 결제를 해야만이 전자결제가 될 것이냐.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당해서와 관련해서 아마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를 했던 적이 있었죠. 중요한 업무는 대통령이 어디에 있던 것 간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 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뭐 이전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지적하시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신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야 4당이 공동 대응하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다른 당들이 호응을 할까요?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8인 협의체, 여야 8인 협의체를 가동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8인 협의체라는 것이 이제 그 원내대표랑 또 헌정특위, 특위 간사 해가지고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3구단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민평당하고 정의당이 그 원내교섭단체 곧 구성될 거니까 그럼 모두 거기까지 합치면 원내교섭단체가 4개가 되겠죠. 거기서 2명씩 해서 8인 협의체를 가동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그 협상을 안 하다가 야당끼리 야 4당끼리 먼저 공동 대응을 하자. 그래서 공동 의총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인데 그거는 먼저 우리끼리 가동을 하고 차후에 이렇게 편입을 시키자라고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아예 여야 협상 자체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그래도 야당끼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일보된 입장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차피 여기서 여당을 제외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정의당이나 이제 경우에는 야당끼리 모여서 뭐 하느냐. 괜히 또 그 자유한국당에 힘만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획하고 있는 야권의 공조 이것이 제도화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개헌안을 두고 지금 논란이 좀 많은데요. 특히 한국당의 반발이 제일 거센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당 내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네. 예. 근데 정말로 저걸 국회에서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고 그 개헌 자체가 실종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청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으로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발목 잡는데 어차피 지금 121석이에요 여당이. 우호 세력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뭐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헌 문제 가지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전 없다. 다만 저쪽이 청와대가 발의할 수밖에 자초한 측면은 있지만 청와대도 근데 그 이상의 오바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네, 이 말씀인 즉슨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이 116석이에요. 개헌 저지선이 98석이거든요. 이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이 안 되는데 청와대가 무리해서 이렇게 대통령 주도 개헌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이 구도는 안 되는 게 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헌안 자체가 논의가 되지를 않고 있다라는 부분. 이 조국 민정수석이 사흘에 걸쳐서 나와서 발표를 한 것 자체를 두고도 그것도 이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헌법과 관련된 의견들을 좀 많이 모을 수 있게 얘기가 됐고 토지공용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저 역시도 이걸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잡고 있는지는 조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일단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그 국민한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이 있다. 그래서 이 개헌 문제 이것은 반드시 꼭 그 발의를 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당의 그 약속이었고 모든 후보들의 약속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시선거 반드시 해야 된다. 6월 13일 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선거를 해야지 그 선거에 투표에 대한 비용을 몇천억이나 되는 걸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또 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개헌의 적기인데 마냥 개헌을 논의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개헌이라는 것이 국정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만약에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은 개헌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기가 동력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논리로 지금 이제 오늘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당연히 그 대통령의 발의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건 정확한 지금 전망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국회가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국회가 대통령 발의안을 표결 붙이지 않고 5월 4일까지, 5월 초까지 만약에 국회에 개헌안이 마련이 되면은 국회의 그 표결 과정에서 5월 24일이나 25일쯤에 아마 표결이 될 건데 그때 대통령에 대한 개정안은 취소하고 네. 국회에 합의된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면은 6월 13일 국민투표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청와대는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기에 대해서만 또 서로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여야가 또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합의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추천 총리제, 국회 총리 추천제 정도는 합의점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경우에는 총리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는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책임 국무총리 그 국회에서 선출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경우에는 그걸 절충해서 총리 추천제로 하자. 여당이나 아니면 다수당에서 네. 총리를 추천하면은 그 총리로 이렇게 대통령이 같이 하도록 하는 거 하자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청와대나 그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과연 의원내각제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만약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국무총리라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점이 찾아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총리 추천제로 혹시 그 접점이 모색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국가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거든요. 어떤 것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선택의 문제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옳다. 국민 여론은 물론 그 청와대 주장은 대통령 중임제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그 청와대의 논리인데 반드시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장관은 인사청문회 거쳐도 강행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만큼은 임명 동의제를 갖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몇 개월씩 연기해가지고 낙마하고 한때는 뭐 이런 총리 사례가 많잖아요. 서리제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회가 먼저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해주면 아예 국무총리는 임명조차 못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씀을 정리해 주셔서 총리를 추천하는 문제냐. 사실상 총리 추천제라는 얘기를 통해서 의원대 기각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현상이냐를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러면 오히려 그 과도기적인 어떤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입장은 그런 거죠. 이 국민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도 우리의 현재 체제로서는 대통령제가 더 맞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와 청와대와의 결국에는 어떤 관건에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뭐 어느 쪽에 그럼 신뢰를 더 봐줘야 되는 거야로 여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국회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 얘기들이 더 타당성을 가질 거고 국회를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아이고 뭐 국회에 대해서도 뭐 국회의 권한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어떤 부조리라든가 정치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예. 그 얘기가 답을 못 얻죠.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연임제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네. 그것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 만약에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을 새로 만들더라도 청와대의 이 틀에서는 못 벗어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개헌안도 국민의 뜻에 따르는 개헌안이 돼야지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총리 추천이라든가 이런 건 국회의 권한을 국회가 불신상황이 받는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그런 개헌을 하면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분석과 자신감이 깔려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